의정부시에서는 과학도서관, 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의 3개 공공도서관과 각동 주민센터에 있는 공공작은도서관 15개소,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작은도서관 19개소가 있습니다. 책 읽는 도시 의정부를 표방하여 독서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이 찾는 공공기관과 은행, 카페 등의 북카페를 설치했으며 공원과 경전철역 등의 열린 문고를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과 지식정보의 배움과 나눔을 통해 희망을 키우는 평생 학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언제든 지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또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음악평론가 이현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좀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꾸며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음악평론가입니다.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음악평론하고 음악을 널리 소개하는 그런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더러 제 외모를 보고 과연 저 사람이 음악을 좋아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명작 스캔들이라는 프로그램을 1년 패널을 했지만 원래 이제 라디오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1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10개면 작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팝 프로그램, 가요 프로그램, 또 클래식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만날 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강연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삼비 음악가를 통해 본 서양 음악사인데요. 일요일에 여기 오신 분들이 책을 좋아하시고 또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TV 책을 보다라는 프로그램이 하잖아요. 혹시 이제 뭐 보셨죠?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굿바이 클래식이라는 클래식을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책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사실 우리 출판계, 음악 출판계에 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화제의 책이기 때문에 소개를 했는데 그 책에서는 클래식은 죽은 음악이다. 그리고 그 밥에 그나물인 진부한 레파토리를 반복하는 그런 음악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그분의 주장이죠. 제가 그래서 굉장히 그 책을 보고 당혹스러웠고 그래서 그 방송에 나가서 조금 조목조목 좀 따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진행을 하라고 해가지고 진행자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한 얘기 오늘 조금 하고 이제 이야기를 넘어갈 텐데 이분이 클래식 울렁증은 서양 문화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좀 수긍을 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클래식 못 듣는다고 창피해 하시는 분 있나요? 나는 문화적으로 무식해. 나는 교양이 덜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제도권 또 클래식계에서만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악보는 보이는데 음악은 보이지 않는다. 그게 클래식이다. 그러니까
악보대로만 연주하는 그런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아노 다들 쳐보시고 또 바이올린, 플룻 같은 거 연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보대로 연주를 해도요, 자연스럽게 그 연주자의 개성, 음악성이 녹아들게 돼 있습니다. 신비롭게도. 그래서 똑같은 곡이라도 누가 연주하고 누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걸 관광한 거죠. 같은 연주자도요, 아침에 연주할 때하고 저녁에 연주할 때하고 다른 음악이 나옵니다. 만약에 악보에만 의존해서 그냥 악보대로만 연주하는 게 클래식 음악이다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 바이올리니스트들, 지휘자들은요, 몇 명 빼놓고는 다 실직해야 됩니다. 다 일을 잃어야 되죠. 그렇지 않죠. 그게 클래식 음악의 또 묘한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비 음악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사에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또 장르를 대표하는 창조적인 소수가 있다. 그들에 의해서 서양 음악사가 움직여왔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음악뿐만이 아니에요. 스포츠도 그렇고요. 축구다 그러면 몇몇 선수, 펠레, 마라도나, 호날두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스타들의 행적을 쫓아가다 보면 전체적인 축구사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클래식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산비 음악가 바흐, 베토벤, 브람스를 알면 서양 음악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 세 작곡가를 제대로 알면 다른 음악도 저절로 다 섭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작곡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실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바로크 시대, 고전파 시대, 낭만파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음악은 한 요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처음에 생겨났을 때. 그게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늘어나면서 뭔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그냥 음악이라고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전파라고 붙이고, 낭만파라고 붙이고, 이제 그런 타이틀을 준 겁니다. 또 시대적인 구분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어떻게 보면 그런 음악 시대를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이를테면 바로크 시대는 1600년부터 1750년까지를 바로크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1750년부터 1800년까지를 고전파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낭만파 시대는 1800년부터 1890년까지. 사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식은 바로크, 고전, 낭만파 때까지가 클래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현대 음악으로 이제 건너오면 클래식처럼 특정한 하나의 그 사조로 묶을 수가 없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음악 사조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뭉뚱거려서 20세기 음악을 현대 음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흐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의 인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음악의 아버지,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집니다. 서양 음악의 틀을 짰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클래식 음악은 바흐 때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하고 숭고한 음악들을 만들어냈고요. 생전에 수천 곡을 작곡했습니다. 아직도 묻혀있는 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만년에는 또 실명을 했습니다. 핸델도 그렇고 바흐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에 좀 불행했습니다. 게다가 옛날에는 의사들이 소위 말해서 돌팔이들이 많아가지고요. 더 병이 악화됐었다고 합니다. 바흐에 대한 이제 찬사를 좀 모아봤는데요.
에밀 시오랑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흐가 없었다면 시는 권위를 잃었을 것이다. 바흐가 있기에 세계는 실패작이 아닐 수 있었다. 바흐 이전에도 세계는 존재했다. 그러나 아무 울림 없는 텅 빈 공간이었을 뿐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바흐가 있기 전에는 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그런 엄청난 극찬을 또 해줬고요. 그리고 오페라의 제왕이었죠. 이태리 오페라의 아주 거장 작곡가 로시니도 베토벤이 인간 중에 거인이라면 바흐는 바로 신의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졌던 바흐지만 정말 고생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9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10살 때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고 큰 형한테 더부살이 하면서 음악을 했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온갖 악보를 일단 사보하는 거, 베끼는 것부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부도 제대로 사실 할 수 없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형이 그래도 많이 잘 이끌어 줬었고 형이 동생의 재능을 높이 사서 또 음악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바흐는 15살 때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살 때부터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좌우명으로 여긴 게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열심히 하면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랄까요? 그런 걸 얻었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흐 음악의 장점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바흐는 종교 음악의 대가고요. 또 크로스오버 음악의 성우자다. 아니 웬 뜬구름 잡는 얘기도 아니고 갑자기 요즘 말을 쓰십니까? 크로스오버. 왜냐하면 바흐가 그 당대 음악적 양식, 뭐 프랑스 음악, 이태리 음악의 양식을 골고루 흡수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 형식을 통합한 사람이, 그래서 새로운 음악의 틀을 완성한 사람이 바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흐가 당대에는 그렇게 유명한 작곡가가 아닙니다. 저는 바흐는 20세기의 작곡가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20세기 전에 바흐는 아는 사람만 아는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흐가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 거는 20세기에 레코드 문화가 생기고부터입니다. 레코드 문화가 생기기 전까지 바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장되어 있었던 작곡가입니다. 물론 멘델손이 바흐의 음악을 발굴해서 마태순환곡을 비롯해서 관현악 모음곡 같은 명곡을 세상에 알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거는 이벤트성에 불과했고요. 그런데 바흐가 이렇게 오늘날 전 세계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20세기에 음반 시장이 생기고부터 파블로 카잘스가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연주하고 글렌 굴드가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아주 대중성도 얻게 된 그런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흐의 음악을 두 곡을 들어볼 텐데요. 정말 결정적인 곡 두 곡입니다.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중에서 프렐류드 1번은 뭐 제목은 모르셔도 처음에 한 5초 흐르면 아하 이거 광고에서 봤어 들었어 그런 음악이 흘러나올 건데요.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음악이 없어져도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만 있으면 음악을 되살릴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서양 음악사의 아주 중요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골드베르크 변주곡집은 바흐의 인기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곡입니다. 특히 이제 1955년에 글렌 굴드라는 사람이 취입하고부터 이제 아주 포퓰러한 곡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두 곡을 피아니스트 그리고 작곡가인 정유리 씨의 연주로 전해드릴 건데요. 정유리 씨를 모셔서 이 두 곡을 이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생각했을 땐 열망인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음악을 듣다 보면 어느새 음악 매니아가 되고요. 처음부터 이게 음악이 귀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바흐의 작품 중에서 이 두 곡은 워낙 파퓰러한 곡이기 때문에 또 널리 알려진 곡이기 때문에 처음 듣고도 좋아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클래식에는 작곡가의 어떤 철학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사람만의 아주 내밀한 감정 같은 게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리고요, 거짓말처럼 어느 순간에 그 음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1년 전에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이걸 뭐 명곡이라고 그러지? 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일 난 겁니다. 이제 베토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베토벤만큼 또 고생하고 인생이 파란만장했던 사람이 없죠. 일단 음악가가 귀가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뭐 들려야 뭘 하죠. 일단 자기 음악도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작곡한 곡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베토벤이 그런 것을 청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곡을 썼다는 건데, 베토벤이 있음으로 인해서 독일이 클래식의 중심이 된 겁니다. 사실 바흐에서 만약에 더 이상의 아주 특출한 위대한 거장이 나오지 않았으면 클래식사는 다시 쓰여졌을 겁니다. 아마 클래식사는 오페라사가 대신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베토벤이 등장하면서 클래식사는 독일 음악사다라는 그런 공식 아닌 공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전 낭만파 시대의 주류는 오페라였습니다. 작곡가들이 오페라를 하지 않으면 뭐 속된 말로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방법은 레슨을 하거나 아니면 오페라 곡을 피아노 곡으로 편곡해가지고 출판사에 갖다 주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왕족이나 귀족의 후원을 받거나 그런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베토벤이 독일 기악 음악이 이태리 오페라를 능가할 수 있는 또 능가하는 음악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기 때문에 오페라보다도 오늘날 더 독일의 기악 음악들이 클래식의 중심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9편의 교향곡, 우리가 아무리 클래식을 안 들어도 운명교향곡하고 합창교향곡의 일부분은 알죠. 근데 전체를 또 들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내악 분야, 협주곡 분야에서도 아주 큰 공적을 남겼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가곡입니다. 우리가 독일 가곡을 이야기할 때 슈베르트를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슈베르트 때 비로소 독일 가곡의 황금기가 열렸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베토벤이 없었으면 슈베르트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슈베르트는 엄청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베토벤의 추종자였고 그냥 어떻게든지 베토벤의 뒤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향곡으로, 실내악으로, 협주곡으로 베토벤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가곡 분야에 뭔가 이정표를 만들어 보자 해서 가곡에 더 주력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독일 가곡이 이제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베토벤에 대한 찬사인데요. 쇼팽도 한마디 했습니다. 일찍이 그와 같은 음악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는 바흐도 접근하지 못했던 신의 영역에 도달해 있다. 쇼팽의 주장입니다. 쇼팽이 그렇게 베토벤을 존경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로맹 롤랑은 신이 인간에게 범죄를 저지른 게 있다면 그것은
베토벤에게서 청각을 빼앗아간 것이다. 정말 베토벤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음악가로서. 그리고 베토벤이 정말 안 된 게 5살 때부터 음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애가 피아노를 잘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모차르트처럼 만들어야겠다 해서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공부하지 말고 야 피아노 연습해. 하루 종일 피아노 연습하고 바이올린도 하루에 3-4시간씩 연습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합니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고 한 17살 때부터는 그 아버지가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또 소년가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음악가로서 잘 어떻게 되는가 싶더니 안타깝게도 사랑에도 실패하고 불멸의 연인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또 여성들과 교제했습니다만 신분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렇게 약간 이상한 아버지의 손에 자라났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사람도 제대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괴팍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타협하지 못하고 예측 불허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굉장히 이건 이제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격이 조금 쪼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그 남긴 일기 같은 걸 보면 오늘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커피값을 안 냈다. 좋다. 그리고 가정부를 수시로 바꿨대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이제 바뀌다 보면 이렇게 살해를 할 경우도 있지만 기분 나빠서 며칠 일한 다음에 내가 이런 데서 일하느니 딴 데 가서 일할 거야. 돈도 필요 없어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또 그걸 일기에다가 오늘은 그 친구가 그냥 가더라. 그래서 괜찮았다. 좋은 사람을 구해야겠다.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음악에 관한은 누구보다도 완벽했고 또 완벽을 기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음악을 할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 자기를 채찍질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고전파 음악을 완성하고 낭만파 음악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고전파 시대의 음악과 낭만파 시대의 음악이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동시대에는 사실 19세기에는 낭만파라는 말을 안 썼대요.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우리가 쓰는 거지 일부에서 낭만파라고 했지 그냥 음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낭만파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슈만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작곡가들이 기존의 음악과는 다른 보다 아주 폭넓은 또 사람의 어떤 감정을 많이 녹여낸,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만 치우치지 않고 풍부한 감정을 녹여낸 음악을 썼다. 그러니까 그냥 있던 음악하고는 우리가 좀 뭔가를 이렇게 차별화되어야겠다 해서 낭만파라는 이름을 슈만이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슈만 같은 경우는 베토벤의 후계자이기도 하고요. 브람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래 음악 평론가로도 유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낭만파라는 음악 용어까지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베토벤의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작곡가들이 굉장히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브람스, 오늘 3B 음악가 중에서 브람스는 그래도 아주 대접 제대로 받고 사이다 가신 분이고, 바흐, 베토벤은 정말 그 명성에 비해서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음악사에 끼친 공로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대접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까 베토벤이 이사를 30번이나 35년 동안 다녔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사 자주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큰 집으로는 이사 가고 싶죠. 근데 그냥 고만고만한 데 계속 옮겨 다니면 굉장히 짜증도 나죠. 그리고 말년에는 한동안 한 2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바깥에 외출을 안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아니 이 선생님이 어떻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찾아가 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멀쩡하게 계시더래요. 아니 선생님 근데 왜 요즘은 밖에도 안 나오시고 댁에만 계시냐고. 그때 베토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제자한테. 몸에 풍이 와서 그래, 이랬을까요? 나가고 싶은데 어이구 구두가 없어. 구두가 다 헤어져가지고 신을 게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고 싶었는데도 못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베토벤이 구두 한 켤레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외출도 못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땅을 칠 노릇입니까? 바흐는 또 어땠고요? 바흐는 정말 평생 일만 하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바흐는 누구보다도 로맨틱한 남자였습니다. 일단 결혼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20명입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했던 분이에요. 지나치게 사랑했죠. 그러니까 20명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 어떻겠습니까? 전쟁터죠. 근데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애들 재롱 다 받아주면서,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오면 항상 여기도 해, 여기도 해, 그런 상태에서 손님을 맞이했대요. 그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2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안정된 직장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또 작곡을 했던 겁니다. 교회는 매일, 매일은 아니죠, 이제 자주 미사를 보잖아요. 예배를 보는데 과거에는 한 번 썼던 곡을 다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곡을 써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곡을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침 9시부터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음악가들이 아침에는 잡니다. 주로 아침엔 자고 야행성들이 많죠. 밤이 돼야 온몸에 세포가 살아나면서 곡이 써진다는 사람이 많은데, 바흐는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직장인처럼 아침 9시부터 곡 쓰고 저녁 6시까지 쓰고 또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초상화도 봤지만 항상 바흐 하면 또 음악들이 무겁잖아요. 종교 음악도 막 많고 합창곡 같은 거 들으면 괜히 숭고한 그런 기운을 느끼고 경건해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또 장난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굴 보면 약주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한술 하셨습니다. 음악계에 아주 한술 하신 분들이 많은데, 베토벤도 한술 하셨고요, 차이콥스키도 한술 하셨고요, 슈베르트도 한술 했습니다, 핸델도 한술 했습니다, 저도 한술합니다. 베토벤이 그랬었고, 바흐가 그랬었는데, 이 바흐나 베토벤이 그 당시에 좀 예우를 받았으면 정말 더 좋은 작품을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또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베토벤을 이야기할 때
오페라 작품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피델리오라는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시대의 주류는 오페라였는데, 오페라를 해야 작곡가가 인정받고 뭐 속된 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왜 베토벤은 오페라를 하지 않았을까요? 오페라 대본을 보면요, 대부분 통속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치정관계, 그리고 약간 조금 비도덕적인 내용들이 오페라에 많이 또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오페라는 무대가 있고 세트가 있어야 되고, 하여튼 제작하려면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요즘으로 치면 블록버스터 영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아노 독주에 얘 한 대 있으면 됩니다. 바이올린 자기가 갖고 오면 되고요. 교향곡 자기가 하나씩 들고 와서 앉아가지고 연주하면 되는데, 오페라는 세트가 필요하고 뭘 해야 될 게 많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흥행이 안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여러 사람 망하는 겁니다. 흥행이 되게 하려면 대중성을 떼어야겠죠. 통속적이어야 됩니다. 심파이거나 우리 아침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원한과 복수와 치정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베토벤은 그런 것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음악은 문학보다도 더 드높은 가치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에서 그런 통속적인 내용을 다루는 걸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오페라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베토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뭐 음악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고 오페라 작곡에 손을 댔다면 어땠을까? 역사에 뭐 가정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랬으면 또 음악사의 판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통속적인 내용 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런 아주 드높은 가치가 있는 그런 메시지의 작품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극장에선 그런 거 안 좋아하죠. 우리도 뭐 영화를 찍을 때 예술 영화 한다 그러면 제작자가 나서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모르긴 몰라도 베토벤이 그런 작품을 쓰려고 했어도 아마 이제 극장 측에서 또 이제 제작자 측에서 거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작곡가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과 번민의 연속이다.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사진이 발명됐을 때도 살아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림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정말 아티스트처럼 생기셨죠.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음악가의 한 명이고 또 베토벤의 진정한 계승자였습니다. 그래서 베토벤하고 거의 똑같아요. 오페라는 안 썼고요. 오페라를 제외한 모든 장르에 걸쳐서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 위에 슈만은 브람스를 발탁한 사람입니다. 슈만이 위대한 음악의 예언자다. 그 이름 브람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슈만은 자기가 직접 잡지를 창간해가지고 그 음악평도 쓰고 또 새로운 음악가가 등장을 하면 그 사람을 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데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근데 슈만이 브람스의 후견인이 됐고 또 브람스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누구보다도 발벗고 나섰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한 표현을 썼었습니다. 예언자라고 저는 이게 순화시킨 거고요. 원래는 위대한 음악의 메시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표현은 뺐습니다. 어디 메시아를. 그 정도로 슈만이 약간 20살짜리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이제 막 그 음악계에 첫 발을 디는 작곡가한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람스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내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슈만의 이 평 때문에. 그 정도로 브람스가
음악가로서 성장하는데 슈만은 이제 아주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만의 기대에 부응해서 어떻게 보면 슈만을 뛰어넘는 그런 작곡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비 음악가의 공통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세 사람 다 좀 불우한 환경이었다. 예.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고, 예. 이상한 아버지 계셨고, 예. 여기는 아버지는 일은 안 하고 룰루랄라 하셨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고생을 했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또 음악에 그야말로 올인을 했던 그런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력 콤플렉스를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했다. 세 사람 다 학력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바흐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니까 거의 독학으로 모든 걸 하다시피 했고요. 브람스도 마찬가지고요. 베토벤은 뭐 하이든에게도 배우고 이제 가르침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코스를 밟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집중력.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연습한다. 세 사람은 연주하지 않을 때 연습을 했다. 맨날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노력파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르투오소였다. 뭐 비르투오소는 연주를 굉장히 잘하는 명인들, 또 거장급 아티스트들을 비르투오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 최고에 있는 사람을 음악계에서 비르투오소라고 하는데 바흐는 오르간의 명인이었습니다. 바흐가 굉장히 틀에 박힌 음악만 한 것 같지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도 즉흥 연주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도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정도로 물론 엄숙한 그런 종교음악도 썼지만 자기가 쓴 곡을 가지고 자유롭게 연주를 즐겼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토벤, 브람스는 피아노의 명수였다. 베토벤 피아노 잘 친다는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토벤이 일부러 어렸을 때는 뭐 아버지가 강요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 나하고 한판 해보실래요? 누가 잘 치나? 그런 대결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피아노 실력이 뛰어났던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브람스도요. 11살 때부터 클럽에서 술 마시는 데서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니스트로서도 뛰어난 면모를 보였던 그런 피아노의 명수였습니다. 그리고 오기와 집념의 음악가였다. 이건 뭐 음악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성공을 거두려면 오기, 집념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죠. 만약에 그냥 올라가면 금방 내려오시죠. 이렇게 정상의 음악가로 롱런 한다는 것은 정말 부단한 노력, 또 정신력이 있어야 되고 또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 건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을 공부해서 뭐 이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음악가들이 바로 이 삼비 음악가라고 하겠습니다. 음악이라는 게 사실 인간이 만드는 거고 또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곡입니다. 그리고 음악처럼 사람의 감정이 정말 풍부하게 담겨 있는, 또 그냥 우리가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로도 표현을 못하는 것을 이 음악으로 또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얻고, 또 이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는 만큼 들리니까요. 아는 만큼 느낄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행복해지니까 열망을 가지고 음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여기 참석을 하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저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음악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뭐 클래식을 평소에는 이렇게 잘 몰랐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클래식이 저에게 좀 새롭게 느껴져서 앞으로 이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가서도 좀 클래식 음악을 찾아서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음악은 재미없고 지루한 과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클래식에 대해서 더 비하인드 얘기도 많이 듣고 재밌고 흥미로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이 인간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사실 이제 음악도 인간이 만들었고 또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과도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요즘 통섭이 유행이잖아요. 모든 학문은 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음악을 이렇게 다루는 것도 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음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악은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표현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악은 음악이 알려줍니다. 정말 음악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런 음악의 감동, 또 음악에서의 어떤 신선한 충격, 이런 것들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합니다.